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에 취임 당시 73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권이 다소 권위주의화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결을 초래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진 통일 혹은 북한의 또 다른 전쟁 도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남용을 해서 점차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경력을 보게 되면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옥도 당했고요. 또 고문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요. 논문 주제로는 중립주의에 관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에 망명하면서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이러한 경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한국의 독립을 보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1919년도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승만 대통령의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날로 포악해지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보다 더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조치와 맞지 않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경력은 외교를 통한,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원을 얻는 그런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960년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바로 이해에 일어난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한 고등학생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학생의 죽음이 약 한 달 만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퇴를 하고 망명하는 것이 혼란된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대통령은 박정희인데요. 1961년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약 2년간에 걸쳐서 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혼란을 수습을 하고 1963년도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선에 의한 민주정부, 약 1년간의 포스트 이승만 민주정부가 정치적인 혼란만을 초래했고 이것을 군인으로서 비교적 잘 수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선 개헌이 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경제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하면서 삼선 개헌을 추진을 했고요. 국민 입장에서도 박정희 정권 시기에 빈곤에서 탈출해서 이제 산업화로 가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삼선 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72년도에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이제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1979년도에 자신의 동료이면서 부하인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력을 보게 되면 과거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였고요. 해방된 이후에는 한국군에 복무하면서 공산주의에 경도되어서 군 내 공산당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상적인 전향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는 장군까지 진급할 정도로 군 내에서는 상당히 신임을 받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일본군 장교였다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군이었다가 그 다음에 장군으로 진급하는 아주 파란만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이념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개발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념인데요. 이것은 민주주의는 필요하지만 고도 성장을 한 이후, 즉 다시 말해서 빈곤 탈출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필요하다. 만일에 그 독재가 성공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독재라면 그건 필요한 독재고, 또 그러한 개발 독재가 바탕이 되어서 미래에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통치 이념은 반공주의입니다. 군인으로서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서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그러한 통치 이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이념은 반공주의적인 고도의 산업화라고 하겠습니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다음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던
부하 장군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 직후에 계엄 통치를 하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살해 이후 잠시 국민들이 품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전두환 세력은 유혈 진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서 약 2,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1년도 전두환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끊임없이 권력의 결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이라고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어떤 결핍을 항상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88년도에는 친구인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과거사의 정치적인 정당성의 문제점과 또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 해서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쿠데타를 성공시킨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평화적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는 민주화된 이후 과거 쿠데타에 대한 혐의로 투옥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하게 됩니다.